고려시대 이제 들어갈 건데, 고려시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만치 않은 단원입니다. 문제가 5문제에서 6문제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가 고려시대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용이 진짜 어려워. 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고 듣다 보면은 뭐 배웠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진짜 큽니다. 3단원은 지금 만점자가 절반 이상이 만점자예요. 절반 가까이. 절반은 좀 오바고, 절반 가까이가 되는 사람들이 다 만점이야.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 단짠이라고. 이번에 남북국 시대 길기는 했지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솔직히 쉬웠어요, 솔직히. 그거 5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만점도 되게 많고. 근데 고려시대사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본 실력이 갈라질 겁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이 어디였냐면은 이거였잖아, 이거. 기억나? 네. 그지? 왕건이 궁예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죠. 물리치고 난 다음에 후구고를 접수를 하고,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나? 고려로 바꾸잖아. 그래가지고 발해 유민들이 누구한테 토항? 왕건한테 토항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원투펀치 주고받잖아. 첫 번째가? 누가 이겼어요? 견훤이 이겼죠, 이때. 여기 있는 공산전투 대구잖아요. 이때 누군가가 희생했었잖아. 신순겸. 그래서 대구 거기에 보면은 신순겸 절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대 패줍니다, 다시 왕건이. 뭐예요? 고창전투.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통일 과정을 보실 때, 먼저 견훤이 한 대 때렸다. 왕건이 맞다이 해가지고 또 한 대 때렸다. 그래갖고 1대1 팽팽한 상황이었다 해서 우르르 무너지는 거야. 어디가? 후백제가 우르르 무너지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견훤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태자가 있는데 첫째 태자한테 너무 심하게 했잖아, 아빠가. 그죠? 무능력한 놈이라고. 그죠? 동생이 이렇게 있는데 민재 아빠가, 민재가 형인데 막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니는 동생한테요 그 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아빠 미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빠 미워해서 끝나면 되는데 얘가 어떻게 했나? 아빠 미워 이러면서 아빠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잖아요. 절에다가 가둬버렸죠. 금산사라는 절에다가. 근데 웃기는 거는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탈출하잖아. 그래갖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고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이죠, 집안이. 그죠? 그리고 이제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뭐 견훤이 항복을 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된다? 신라도 항복해야지. 그래서 마지막 왕이었던 무슨 왕? 경순왕이 나라를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 왕건의 고려와, 그죠? 그 다음에 신검태자가 있거든? 후백제죠? 빵! 하고 붙습니다. 어디에서? 1, 2천 전투에서. 그죠?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왕건이 승리하죠? 그리고 우선 거기 통일된다. 그러니까 요게 원래 고려의 첫 번째 과정인데, 제가 3단원 설명하면서 시간이 좀 남길래, 그죠?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여기까지 쳤습니다. 맞나요? 넥스트 가면 됩니다. 자, 고려가 918년에 건국이 돼가지고 나중에 1392년에 망하거든요. 조선 때문에 망하죠. 조선의 어떤 인물이죠? 그렇죠. 이 정도는 기본을 알고 있죠. 태조 이성계라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가서 다시 하고요. 그래서 고려시대를 918년부터 1392년 하면은 요거 바로 계산 나오는 사람 있어요? 한번 빼보세요. 약간 400에서 500년? 정확하게 나온 사람 없어요? 474 맞아요? 오케이. 암산으로 다 끝냈네. 그러면 474면은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약 몇 년간이야? 500년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500년 동안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엄청 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라 역사도 1000년이었잖아. 그걸 몇 개로 나눴나? 3개로 나눴잖아. 이거 또 해야 돼? 누가 나눴지? 그렇지. 잠깐만. 민재가 김부식 어떻게 나눴지? 상대 중대 하기. 오. 상대 중대를 나누는 기준은? 최종 모여랑 일치기. 중대하대를 나누는 기준은? 해공물 피상. 민재 요새 열심히 해요. 성적이 안 나와서 그래. 민재 참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성적이. 예. 상고, 중고를 나누는 기준은? 불교공인. 오, 무슨 왕에? 도풍왕. 네. 그 다음에 하고, 중고, 하고를 나누는 기준은? 최종 모여랑 일치기. 오, 잘하네. 왜 불교공인을 중요하다 봤어, 이련은? 네? 이련은 왜 걔가 뭔데 빡빡이라니? 야, 우리 이련 스님한테 빡빡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임마. 빡빡이 비하하지 마. 다 빡빡이가 돼요, 남자들은 나중에. 예.
그래서 500, 아니 왜 이래. 자, 그래서 5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라도 1000년의 역사를 세 가지로 나누듯 얘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썰어서 나눕니다. 그래서 축구가 전반전이 있으면 후반전이 있죠. 그래서 전반전, 후반전에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자, 그 기준이 뭐냐? 무신정변입니다. 예? 뭔가요, 선생님?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큰 틀만 나눠.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무신정변. 뭔진 모르겠지만 1170년에 있었던 무신정변이래. 그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려 전반부를 하는 거예요, 후반부를 하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전반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전반부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사를 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너무 뻔하지만 무슨 업적? 왕업적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고려의 왕 순서가 있어요. 또 눈이 또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 그죠?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 덕종, 정종, 문종, 순종, 선종, 헌종, 축종, 예종, 인종, 의종, 명종, 신종. 비워져 있어요? 어디 왜 비워져 있어요? 뭐가 비워져 있다는 거야? 이거를 내가 안 나오는 그 글자로 내가 이걸 했는가 보다. 그 한글 파일에서 인쇄가 되지 않는 신종 글자로 내가 해놔서 이게 내가 이거를 강조한 거거든. 이거를 왜 강조한 거냐면 이 사람들이 다 시험에 나와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적어야 돼요. 제가 이 인쇄를 부탁한 회사에서 요 글자가 인쇄가 안 되나 봐. 그래서 근데 이 중요한 항이라 적어야 돼요. 그럼 이걸 적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설마 저거를 다 외우라는 건가? 안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가면은 그건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그건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잖아. 솔직히 태성태세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저는 안 외우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그때 가서 외우면 돼. 근데 그건 중요해. 왕 한 명 한 명 한 명이 진짜 중요하거든, 조선시대는. 근데 고려시대는 그렇게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지는 않아. 네, 안 그래도 양 많은데, 그죠? 그래서 지금 초기에 주요 왕들이 하나, 둘, 그 다음 뭐 있어요? 셋. 무슨 왕까지? 성종까지 3명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려 초기에 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잡은 중요 임금 3명의 업적에 대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면 끝입니다. 근데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1대왕 왕건입니다. 태조죠, 태조.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이 사람의 업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원래 나라가 만들어지면은요, 옆에서 태조 왕건을 도왔던 뭐가 있냐, 여러분들? 충신이라기보다는 공을 세운 공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의 신이 아니에요. 공을 세운 신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공을 세운 신하들이 대부분 뭐냐? 우리 3단원에서 끌어와야 되겠죠. 전부 호족 아니면 육두품이에요. 특히나 왕건을 군사적으로 도운 사람들은 호족입니다. 그죠? 자기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왕건이 통일할 때 와 하고 전쟁 나간 사람들이잖아. 특히나 호족 중에 누굽니까? 신송경 같은 경우에 자기 목숨까지 바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일이 완전히 됐어. 이제 내 나라가 된 거야, 왕건이. 그럼 옆에서 침 뚝뚝 흘리면서 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렇죠. 좋은 표현이에요. 콩고물 떨어지기 바라는 호족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아마 호족들이 이럴 거야. 폐야, 어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사옵니까? 맞잖아요. 너를 만든 건 우린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냐, 이렇게. 근데 그걸 인정하면서 조금만 더 잘해주면은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역시 우리 왕건께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있어. 왕건이 우리 아니면 어떻게 왕이 되셨겠나? 그지 않아? 그지 않아? 이러면서 건방지게 꾼다. 그래서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이 호족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고려는 망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듭니다. 빡치게 해요. 어떻게 우리 아니었으면 됐겠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촥! 맞으면 뭘 차려요? 정신 차린단 말이야. 그래서
깝치면은 채찍. 그죠? 근데 너무 막 쫄아있고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한다? 어이구, 우리 민재와 또 엉덩이 통통통통.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시험지에서 당근과 채찍이라 하면 안 되고, 엉덩이 통통통통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회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짜증나게 하면 채찍 팍 쳐. 강압. 그죠? 그렇게 보통 표현하잖아. 그래서 호족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고려의 초기 명운이 걸려있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 정책을 사용한다. 그래서 채찍이 둘, 당근이 둘. 총 몇 개? 4개라는 거예요. 갑니다. 첫 번째, 결혼 동맹입니다. 호족의 딸과 누가 결혼해? 왕건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족의 딸을 왕건이 아내로 맞이하면 호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장인어른이 되는 거지. 왕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거야, 가족이. 그죠? 그런데 어느 한 호족만 아내를 받아들이면은, 그죠? 섭섭하잖아.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는 결혼 안 해주나요? 너도 와! 너 딸 있어? 데리고 와! 아내. 김호족! 너도 딸 있어? 데리고 와! 데리고 와! 해가지고 무려 29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건이 무슨 막 아내가 29명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 밤 파리 그게 아니라니까. 호족들의 딸내미들을 전부 자기 아내로 삼은 이유는 뭐냐? 그 호족들을 나의 뭘로 삼겠다? 낙칼이라기보다는 가족으로 삼아서 호족의 딸내미들을 적극적으로 결혼시켜가지고 자기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족이 된다, 호족과.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사성정책입니다. 사자가 무슨 사자냐? 내릴사. 우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뭐 주는 거를 뭐 한다 그래요? 하사한다. 뭐 너의 이 검을 하사한다. 뭐 이러잖아요. 내릴사. 그 다음에 성이 뭔데? 성씨성. 민재는 무슨 성이죠? 자영이는 무슨 성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니 어디 이시고, 니 어디 정치고, 이런 얘기 하잖아. 어디 이시야? 몰라요. 그 이게 근본 없는 놈이에요, 이게. 어떻게 한국사를 배우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어떻게 이 성씨를 내려주느냐?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호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이름을 땁니다, 먼저. 내가 예를 들어서 김해 호족이야. 그러면 김해에 호족들 중에서 그 사람이 김씨야. 그럼 뭐라고 한다? 김해 김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본관이라고 합니다. 본관. 그래서 본관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호족에게 성씨를 어떻게 하냐면 하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비나 이런 애들 신분 낮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성씨가 있나요? 성씨가 없어요. 고려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씨가 사용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족들이 다양한 성씨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름 있는 가문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의 지금 본관이나 여러분들의 이런 성씨는 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조상님들이 고려시대 때 조상님들이 여기 진짜 많을 거야. 집에 가가지고 다 물어보세요.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본관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엄마가 물어보겠지. 본관이 뭐임?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도 내가 가서 야단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 무슨 성씨야? 조상님이 누구야? 시조가 누구야?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아빠 가르쳐 줄 겁니다. 막 족보 같은 거 막 꺼내면서. 우리 집안은 아주 뼈대 있는 가문으로서 고려의 무슨 장군 어쩌고저쩌고 막. 그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본관이 어딘지, 조상님이 누군지, 내가 몇 대손인지 이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본격적으로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됩니다. 성씨는. 그래서 사성정책, 왕시성을 호족들에 하사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 왕건의 성씨는 왕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혜령이는 천씨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너에게 내 성을 하사하마. 넌 지금부터 뭐다? 왕혜령. 그러면 아우 촌스러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전하 성은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호족들 중에 그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김순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순식. 아주 유명한 호족이었는데 왕건이 어떻게 하냐면 넌 공이 참 많다. 왕시성을 하사하노라 이랬거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왕순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시성을 호족들에게 하사하며 왕족으로 편입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고 왕시성을 호족들에게 하사해서 왕족으로 편입을 시키는데 여기까지는 당근. 근데 조금만 이상하게 대한다? 너 일로 와, 씨. 민재, 너 아들 있지? 예, 아들 있습니다. 개경으로 와. 송악으로 와.
성악에 와가지고 내가 교육도 좀 시켜주고 내가 뭐 좋은 음식도 먹여주고 급식도 다 먹여줄게. 괜찮은데요? 데리고 오라니까 이 아들. 남자가 취향인가? 네네. 데리고 왔어. 왜 데리고 오라 그러죠? 왜 수도에 호족들 아들들 데리고 오라 그래? 그렇지. 여기 연결되는 거야. 상수리제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삼는다는 거야? 너 네 자식 너 반란 일으키면 호적 너 임마 네 아들 막 강주왕 막 어떻게 한다? 그렇지. 강주왕 딱 목 잡고 주왕이가 이 아빠 이러고 있으면 칼 꺼내가지고 한다는 거죠. 아이고 칼이 잘 드나 이러면서 우리 아들 죽이지 마세요. 반란 안 일으킬게요. 이런 거죠. 그래서 호족의 자제를 수도의 인질로 삼는 제도, 상수리 제도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죠.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신관 제도라는 게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용만 일단 보자면은 호족을 자기 지방의 관리자로 임명한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거제의 호족이었어. 왕건이 뭐라 그래? 너를 거제의 사신관으로 임명하노라. 거기에 책임을 지거라. 내려주는 거거든요. 직책을. 근데 이게 왜 채찍이지? 왜 견제제도일까 이게? 자기 책임이니까. 뭔 자기 책임? 세금이.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 누구 책임이지? 그렇죠. 누구 책임이에요? 호족 책임인 거야. 사신관 책임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 거기 관리 잘하라는 거지. 꽃을 잡아가지고 너 뭐 만약 거기 아니다? 너 잘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너 날려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호족은 그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잖아. 그 지역에 뭐 같은 사람이었지? 대빵, 왕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왕 같은 사람의 더 위에 누가 있는 거야? 왕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신관이라고 하는 감투 하나 딱 씌워준 다음에 관리 잘해라. 관리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동맹 사성정책, 이거는 당근, 기인제도, 사신가제도, 이거는 채찍,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사신관은 누구를 사신관으로 세웠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느냐? 경순왕을 사신관으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경순왕은 어느 지역의 사신관이 되었을까요? 눈치가 빠르구만. 경주입니다. 왜요? 신라 왕이었잖아. 마지막 왕이잖아. 그러니까 경주의 사신관이 되었다는 내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개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북진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고구려의 옛 땅을 어떻게 하냐면 되찾으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걸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왕건이 죽기 직전에 후대 왕들에게 내려줬던 유언입니다. 이름이 뭐다? 훈요 10조. 가르칠 훈이에요. 그러니까 후대 왕들을 가르치겠다. 10개의 조항으로.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세운 원칙이기 때문에 후대 왕들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거 다 외우나요? 내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요 짙은 와인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대업은 재불 호의에 의하여 하므로 사원을 보호 감독할 것. 이게 무슨 말이야? 정리 한번 해보세요. 대업은 재불 호의에 의하여만 하므로 사원을 보호 감독할 것.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원이 뭔데요? 절. 절 얘기하는 거예요. 절. 그러니까 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무슨 종교를 중요시 여겨라? 불교를 중요시 여겨라. 왜? 여기에 있는 왕건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것.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다음 4번.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으며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본받지 말 것. 거란을 어떻게 해놨나 지금? 엄청 디스해놨죠. 그러면 거란을 도대체 왜 이렇게 디스를 하나?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켰잖아. 그리고 원래 첫 번째 궁예가 세웠던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후고구려였죠. 그러니까 후고구려 이후에 나라 이름을 다시 고려로 고친 건 우리 고려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계승한다? 고구려를 계승한다. 근데 그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켰으므로 거란은 우리의 뭐다? 적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거란과 고려와의 전쟁이 터지죠. 지금 KBS에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사극을 하고 있잖아. 한 번이라도 난 봤다. 어제 보고 있잖아. 재밌지. 안 봐요, 이놈들. 이런 한국사에 인식이 없는
그래서 아니. 자, 그래서 재밌죠?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려 거란 전쟁 있죠? 그거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절찬리에 하고 있으니까 KBS에서 보시던 넷플릭스에서 보시던 꼭 보십시오. 근데 거란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 여기는 이 효녀 10조에다 남겨놨고, 그 다음에 발해를 멸망시킨 애들이라고 그래서 싫어했단 말이야. 세 번째.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중요한 곳이 되니 철마다 가서 100일이 넘게 머무를 것. 자, 어디에 머무르라고요? 서경에 머무르래요. 서경? 자, 서경이 뭐냐?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개경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은, 개경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 서울이고요. 서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서해 지역에 붙어 있는 개경이 있거든요. 개경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강이 하나 있어요. 대동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대동강. 그러면 그 대동강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옛 수도 평양입니다. 여기 평양이에요. 그럼 평양이라고 하면 되지. 와, 서경이라고 하는겨. 평양을 굉장히 중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있는 왕건께서. 그래서 수도는 송악.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개경으로 바뀌거든요. 개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평양이 어느 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또 다른 수도다. 그래서 서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서경이 평양이고 평양이 서경이다. 그래서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중요한 곳이 철마다 가서 100일이 넘게 머무를 것. 왜 중요하냐?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어떻게 한다? 왕건이 되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바로. 무슨 정책? 북진정책. 왕건의 북진정책. 그러니까 왕건이 북쪽으로 영토를 어떻게 한다? 쭉쭉쭉쭉쭉쭉쭉 밀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가끔씩 나와요. 예.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림이 보시면은 여기가 송악이고, 그죠? 여기가 서경이거든요. 쭉쭉쭉쭉쭉쭉 그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디 영토를 쫙 먹느냐? 요 보라색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쫙 먹습니다. 예? 뭐야 이거? 이게 너무 작은데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뭐가 있느냐? 오랑캐들이 막 득실득실 하거든. 거란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이런 애들. 그래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어떻게 하냐면 북진 정책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었다. 서경 잘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와 뭐를 성대해라? 연등해와 팔관해를 성대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등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뭐 달죠? 연등 달잖아요. 연등. 연꽃처럼 생긴 등 있잖아요.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막 가격도 막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불교의 행사예요, 연등해가. 그 다음에 팔관해는 뭐냐? 팔관해는 우리 옛날에 이름 뭡니까? 선사시대 할 때 각 나라에 술 먹고 춤추고 노는 날이 있었잖아. 행사.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이름이 뭐였어? 제천 행사. 그래서 제천 행사의 이름이 부여는 영고. 그죠? 그 다음에 고려는 동맹.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옥조는? 옥조 없잖아. 뭐 생각하는 척해.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동해는? 무천. 그렇죠. 오, 잘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는? 5월째? 10월. 민재야. 어떡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죠? 아직 뭐 기억에 다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팔관해는 뭐냐면 제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스티벌. 고려의 페스티벌을 뭐라고 불렀냐면 팔관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불교, 뭐 도교, 뭐 그다음에 뭐 무속신앙 전부 다 합쳐가지고 짬뽕 그냥 막 축제야 축제. 예. 그래서 연등의 팔관해를 함부로 가감하지 말 것. 그러니까 성대히 할 것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내용들이 만약에 나오면은 저거 뭐다? 왕건의 훈요 10조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정책을 했던 거? 북진 정책을 했던 거. 지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면서 계속 정리할 거예요. 자, 왕건. 이 사람이 제일 다룰 때 힘들어했던 애들이 누구다? 호족이다. 호족을 다룰 때 두 가지 방식이다. 강압책과 회유책. 회유책 두 개. 결혼동맹, 사성정책. 무슨 뜻인지 다 맞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채찍정책은 기인제도,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외우기 쉽잖아요. 기인제도 반대말. 짧은 제도. 긴.
은퇴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긴 제도, 반대말 짧은 제도. 그렇지. 표정이 왜 그래? 그래.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예, 긴 제도, 그 다음 사신관 제도. 뜻 잘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남긴 유언이 훈요 10조. 그죠? 훈요 10조의 핵심 내용은 무슨 정책? 북진 정책. 어디를 중요시 여긴다? 서경. 서경은 어디다? 평양.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제일 어려운 거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태조왕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기에 있는 태조왕건이 채찍과 당근을 병행했던 사람이라면 이름부터가 멋있지 않나요? 이거 미칠 광자 아닙니다. 광자가. 근데 거의 미친 임금이에요. 매드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드킹. 이 광종은 어떻게 하느냐? 웃으면서 야 호조가 힘드냐? 힘들어? 찰싹 이제 많이 쳤으니까 당근이 나오겠지 이런데 찰싹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임금이 뭐냐면은 광종이에요. 매드킹입니다. 신하들에게 정말 가혹했던 임금이야. 왜 그러냐면 앞에서 태조왕건이 어느 정도 호족들의 힘을 어떻게 했습니까? 키웠다고? 어느 정도 빼놨잖아. 그래서 광종시대 때에는 얘들을 어떻게 한다? 내가 시범 케이스를 해서 싸그리 나한테 반항하는 놈들 다 물리쳐야겠다. 왕권 강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뭐만 친다? 웃으면서 채찍만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자, 광종 채찍 2개입니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다뤄지는 건데, 자, 첫 번째 노비안건법 뭐냐? 노비를 그죠? 검사해가지고 싹 다 어떻게 해주냐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그냥 노비들 다 풀어주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삼국통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일반 백성이었는데 전쟁에서 사로잡히면 뭐가 되죠? 포로가 되죠. 포로는 뭐가 되냐면 노비가 됩니다. 그래서 삼국통일전쟁 때 일반 백성이었는데 너무 노비가 된 자들이 많았어요. 억울하잖아. 근데 나라에 노비가 많으면 안 돼. 왕 입장에서는 왜 노비가 많으면 안 될까? 정답. 노비는 세금을 안 냈잖아요. 노비 세금 안 냈잖아. 우리 그때 했잖아.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가축이나 다름없단 말이야. 고양이가 세금 내요? 아니요. 이러면서 냅니까? 안 내잖아. 세금은 여러분들이 내지. 그래서 평민들은 세금을 내지만 노비는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주인한테 뭘 갖다 바치거나 하겠지. 그러니까 노비가 많으면 나라에 세금이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 노비들은 만약에 호족이 아씨 광종 나한테 계속 이렇게 대할 거야? 야 노비야 개똥아 자 쥐어라 자 삼어라 자 쥐어라 무기 쥐어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병. 예, 용병 내 병사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노비들은 언제나 내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노비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노비들을 풀어줘가지고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켜야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선언합니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 그죠? 원래 평민이었는데 강압적으로 뭔가 노비가 된 자들 뭐 해라? 신고해라.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해주겠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노비들이 앞다퉈서 아이고 저 원래 평민이었는데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족들이 어떻게 했어? 야 이 개똥이나 씨 이만 닥쳐. 아닙니다 저 평민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광종이 어떻게 하는 거야? 평민이었어 이제 가 땅도 나눠줄 테니까 빨리 그러면 이제 호족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광종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이거 하는 겁니다. 안 다였어. 야 내가 무슨 땅꺼지니? 세균 득실득실한 걸 할게. 칼이라고 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면 어떻게 하냐면 숙청입니다. 초칙만 진다니까요.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평민으로 풀어준다. 호족을 약화시키고 나라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과거제입니다. 진짜 광종의 업적의 핵심은 과거제예요. 과거제. 우리 앞에서도 사람 뽑는 제도 있긴 있었죠. 네. 뭐 있었어요? 독서상품과. 독서상품과 누가 실시했나요? 우와 잘 돼 있네 우리 가민이. 아주 스펀지처럼 뭐 쭉쭉 빨아들이죠. 아주 그냥. 우리 민재는 맨날 토하고 막 그죠? 신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과거제 아니라고 그때 강조 진짜 많이 드렸었죠.
자, 갑니다. 과거제를 드디어 도입합니다. 과거제는 중국에서 처음 실시됐던 제도거든요.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공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나라 때 시행됐나요? 수나라. 와우! 수나라 어느 왕인가요? 수문제. 오! 봐봐,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사하고 세계사가 이렇게 연동되는 거지. 그러면 진짜 역사를 이제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지민이가 진짜 역사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제를 도입하는데 원래 몰랐던 제도입니다. 근데 몰랐던 제도인데 누가 이거를 도입을 시키느냐? 중요합니다. 쌍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쌍기. 외워야 돼요, 반드시.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입니다. 후주라고 하는 나라의 그 신하였는데 이 사람이 외교관으로 왔어. 와가지고 이제 중국에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참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러면서 광종한테 얘기를 하니까 광종이 그대의 말이 아주 좋도다. 호족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을 뺏을 방법은 그래 과거제밖에 없다. 아니 시험 치는 게 왜 호족들의 권력을 뺏을 수 있는 거죠? 시험 치는 게 왜? 실력 중심으로 가니까. 자, 호족은 왕건 옆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족의 아들들이나 아니면 후손들이 야 우리 아빠 호족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가 아빠. 너가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죠? 근데 호족의 아들들은 우리 아빠가 호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왕건이나 후대 왕들한테 우리 아빠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아들내미가, 아이고, 악수 한번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관직에 올라가고 싶어. 그럼 왕한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해달라고 건의하면 돼. 그러면, 이거 공이 많으니까 해야지. 이러면서 막 뒤로 보내준단 말이야. 공무원으로 합격시켜주고. 그럼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그럼 호족만 계속 잘 살아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광종은 지금부터 뭘로 사람을 뽑겠다? 시험, 실력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족의 자식들은 아빠가 호족이라고 이제 못 뽑히는 거야. 집안이 좋지 않아도 내가 실력만 있으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인재를 공평하게 등용시키기 위해서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얻어가지고 도입한 제도가 과거제다. 그러니까 노비안건국과 과거제는 광종의 핵심 무슨 정책? 왕권 강화 정책으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늘 하는 거죠. 초기의 왕들이 관등제, 관복제 정비하고요. 연호를 사용합니다. 강력한 황제권을 만든 다음에 연호를 사용하는데 연호, 광덕, 준풍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광덕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적도 있고요.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원래 황제는 한 개의 연호만을 쓰는데 특이하게 광종은 두 개의 연호를 사용했어요. 시기에마다 좀 다르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은 광종에선 틀릴 게 없다. 근데 정말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자, 민재,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두 개. 노비 양건법. 이거 시험지 잘 적어야 돼. 정말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노비 안전법, 노비 앙건법.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미음, 니은, 미음. 가지수도 많아. 그러니까 노비 안전법, 노비 앙건법이 아니고 노비 안건법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했던 연호는 광덕, 준풍. 반드시 외워라. 잠깐만, 여기까지 어려워요? 나쁘지 않죠? 네. 민재 나쁘지 않지? 금방 가져갈 수 있겠지? 실제로 그러면은 고려가 실력 위주의 사회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그거는 착각이야. 그렇게 되지 않아. 그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성종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성종은 앞에 성자가 뭐 야한 거에 그런 성이 아닙니다. 야한 왕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성이 무슨 성일까요? 성스러웠다. 자, 성스럽다 할 때 성. 아니야. 한자 알려나 모르겠다, 니들. 자, 이 성자예요. 네, 이룰 성자입니다. 영어로는 빌드. success. 성공했다 할 때 성자예요. 그러니까 테크트리가 있는 거지. 빌드업이 있는 거지. 호족을 약화시켜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쓰면서 하다가 여기에 있는 광종은 계속 채찍만 쳐가지고 호족을 약화시키고
그 약화된 호족들이 이제 완전히 왕권 안에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 흡수돼가지고 고려의 중앙집권을 완성한 왕이 누구냐면은 성종입니다. 그래서 이룰 성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성종도 조선의 모든 기틀을 다진 왕이거든요. 조선의 모든 기틀을 다진 왕이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성종이라는 임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내용은 어떻게 중앙집권화를 이루어 가는가, 호족의 힘을 어떻게 완벽하게 빼버렸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제도를 정비한다? 이성육부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중앙통치 제도죠. 원래는 무슨 제도죠? 삼성육부 제도입니다. 삼성육부 제도에서 발해가 있었던 그 정치기구 삼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 중에 하나는 저것도 느리죠 또. 정당성은 육부가 있죠. 육부가 수업도 있잖아요. 육부를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오, 육부 명칭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정당성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죠? 대내상. 완벽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성육부예요. 그러면 삼성 중에 무언가가 통합됐다는 거지. 세 개 중에서 퓨! 두 개가 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육부 제도예요. 예.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다진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정말 자세하게 할 거고, 이거를 애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성육부가 다음 시간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지방에다가 뭐를 설치하느냐? 12목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가지고 뭘 파견해? 정말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방 곳곳에 우리로 치자면은 약간 광역시급, 뭐 대전, 광역시 몰라?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인천, 대구 이런 것처럼 고려에서 가장 중요한 12곳의 지역을 선점한 다음에 그 지역에 뭐를 파견한다고? 지방관을 파견한다고. 지방관을. 이거는 사신관 제도와 달라. 사신관 제도는 뭐를 인정하는 거였어? 그 지역에 호족을 그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거는 자신이 믿을 만한 신하를 지방에다가 어떻게 한다? 관리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호족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방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중앙집권을 어떻게 하냐면은 가속화시키는 제도를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12목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12목의 지방관을 파견을 해가지고 중앙집권을 다지고, 그 다음에 대학교 설립을 합니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자, 다시. 자, 고구려의 대학, 지방에는 느리죠, 지금. 그 다음에 백제. 없다. 하지만 선생님은 남아있다. 오경박사. 신라는 나중에 통일하고 난 다음에 신문왕 때 국학. 그 다음에 발해는 당나라의 그걸 모방한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이제 완성됐어요. 주자감, 국자감 헷갈리죠? 나중에 조선은 성균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자감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도 이때 제작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최초의 화폐예요. 이름 건원중보라고 하는 화폐를 만듭니다. 이거는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의도죠. 그래서 건원중보라고 하는 최초의 화폐를 제작한 거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시험에서 연관지어서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5번입니다. 5번에 왕별 치셔야 돼요. 자, 5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갑자기 이게 뭐냐? 자, 처음에 여기는 성종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아직 자기가 초보 임금이다 보니까 내가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하들에게 널리 뭐를 구해? 조언 또는 아이디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예 대회 비슷하게 열었어. 너희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도다. 그래갖고 신하들이 앞다퉈서 막 이거 막 응모를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1등으로 낙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최승로라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진짜 많았던, 성종하고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던 할아버지였어. 근데 이 최승로가 열심히 글을 적어서 몇 개의 조항으로 된 28개의 조항으로 된 건의안을 낸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 앞에 있었던 똑같은 최씨죠.
시무 10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최치원의 진성령한테 줬던 거는 시무 10조. 여기는 최승로가 성종한테 줬던 거는 시무 28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시무 28조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민재가 읽어보십시오. 태조께서 나라를 통합하고 지방간을 파견하려고 했으나 초창기 일이 바빠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지방간을 파견하시오. 스톱!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성종이 어디에다가? 12목에다가 지방간을 파견한 거예요. 연결되는 거라고, 업적하고. 그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연등회를 베풀고 겨울에는 팔관회를 열어 사람들을 징발하여 힘든 일을 시키니 이를 줄여서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시옵소서. 어라?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하게 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힘들다. 이를 어떻게 해라? 줄여라. 어라? 앞에 있었던 혼효십조하고 정반대되는 거지. 그래서 성종은 자기 할배, 그죠? 아주 그 위쪽에 있는 할배의 명을 어떻게 한다? 거스르는 거지. 근데 거스르는 명분이 있어.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문에서 백성이 중요합니다. 백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죠?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유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민재?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자, 불교 좋다 이거야. 근데 불교는 이 정신 수양하는 데만 쓰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니까 유교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 불교를 중심으로 고려가 이루어진 나라였다면 성종 때 와가지고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뭘로 돌아간다? 유교로 회귀한다는 거야. 상당히 중요해요. 이 기조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조는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거의 안 바뀌거든. 그래서 성종이 나라의 각을 유교로 잡은 거야, 이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요 내용들이 딱 나온다. 뭐 연등회 하지 마세요. 지방관 파견하세요. 불교 몸을 닦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유교를 행하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누구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다. 내가 왜 이걸 굳이 읽어보라고 했느냐? 무조건 나와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요것만 딱 가지고 이거 누가 했음? 이거 무슨 왕임?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고. 예. 네. 이번 모의고사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종이 뭐라 그래요? 자, 이거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빨리 민재. 상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4년 뛰어나도다. 정치 체제를 정비하는 데 유용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있었던 앞에 있는 이런 여러 정책들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어떻게 한다? 모범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뼈째 씹어 드셔야 된다. 단 6번하고 7번은 거의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킬러 문항이 될 겁니다. 우리 그 고려시대사에서 킬러 문항이 될 거예요. 만점으로 학교 가고 싶으시다면 6번, 7번 가셔야 됩니다. 무슨 제도를 시행한다고요? 향리제도를 시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호족들을 지방에 호장, 부호장으로 임명하여 향리화시킴?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방관을 12목에다 내려보냈죠. 그죠? 내 믿을만한 신하를 그 관리자로 내려보냈잖아요, 12목에. 그러면 그 지역에 여러 고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족들은 그 고을에 뭘로 임명하냐면 호장, 부호장이라고 불리는 향리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리란 무엇이냐? 지방관이 있죠. 시청에 시장이 계시죠. 시청에 시장이 계시죠. 그러면 그 밑에 실제 공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방에서 우리 흔히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시장 바로 밑에 그 공무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향리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그 향리를 실제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호장, 부호장 이렇게 불렀었다고. 그래서 이게 공무원 하는 그런 걸로 바뀐단 말이야. 그런 공무원들을 뭐라고 불렀었다고요? 향리라고 불렀었다고. 향리. 실제로는 뭐라고 불렀었어? 호장, 부호장이라고 고려해서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향리제도가 왜 중요하냐? 이거 조선시대에도 또 나오거든. 그리고 향리가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조선에.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잘 잡아둬야 돼. 그래서 성종이 호족들을 지방의 호장, 부호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지역의 실무 책임자인 향리로 임명한다.
그러면 이때 오족들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축소되는 거죠. 역시 잘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입니다. 오조정적평. 진짜 성종과 관련해서 문제를 어렵게 낼 때에는 오조정적평이 따라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집중력 읽지 마세요. 자, 오조정적평이란 무엇이냐? 최승로가 적은 글이 신무 28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승로가 성종 이전의 왕들의 업적을 평가한 내용인데, 5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5명의 임금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성종이 지금 몇 대 임금이죠? 6대 임금이죠? 그럼 그 앞에 태조 왕건을 비롯해가지고 몇 명의 왕이 있어? 5명의 임금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5명의 임금님을 최승로가 평가해 놓은 거야. 리플 달아놓은 거야, 리플. 이 왕은 이때고, 이 왕은 이때고. 근데 정말 높인 왕이 있어. 진짜 좋아 죽어, 최승로가. 진짜 최고야, 최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왕건? 왕건입니다. 왕건은 진짜 짱! 최고의 영웅! 이랬었는데, 여기는 악플 달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광종입니다. 왜? 광종이 뭐 어떻게 했는데? 채찍만 계속 쳤잖아. 호족이 아파요. 이러는데도 죽어 이랬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오조정적평에서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이 누구였냐면 광종이었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초기 한 7년 동안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거스르고, 그죠? 그 다음에 하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이런 혼란의 도가니였던 상황이었다. 이러면서 업적을 이렇게 비판해 놨단 말이야. 그래서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을 크게 비판한 내용이 뭐냐면 오조정적평인데,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 왕, 이렇게 기억 쳐놓습니다. 이 왕 때, 이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민재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동신년부터 우리년까지 16년간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가 다투어 나아가고 참소가 크게 일어나 군자는 용납되지 못하고 소인은 뜻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비가 주인을 고려하라고 상하가 마음이 다르고 군신이 서로 갈렸습니다. 왜? 호족들 죽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신하와 장수들은 잇따라 죽음을 당하였고 가까운 친척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기억해놓고 누구 얘기하는 거야? 황종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강화 책인 노비 안범법과 과거제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여기까지 가져가 주시면 완벽하다. 성종 중앙집권화를 모두 완성한 거죠. 고려에 무슨 제도? 이성육부제도. 그 다음에 지방 곳곳에 뭐를 파견? 지방관을 파견한다. 어디? 12목. 그 다음에 대학교, 국자감, 최초의 화폐, 건원. 자 이거 권원이 아니야. 건원중보. 그죠? 이 모든 내용들은 누구의 건의를 받았나? 최승로의 신무 28조의 건의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때 유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호장 부호장으로 호족들 임명해서 지방에 뭘로 박아놔? 향리로 박아놓는다. 얘들은 행정실무만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중앙집권 완성하고 누구의 업적을 가장 비판을 많이 했다? 광종. 네, 그래서 오조정적평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길었던 왕 업적이 끝나죠.